지도부가 출범한 지 한 달. 노동시간 개편, 저출산 대책 등 잇따른 정책 혼란에 당 지도부의 실언까지 각종 부설의 지지율 하락으로 고심. 지금은 엄중한 상황, 똘똘 뭉쳐 당을 키워내야 한다고 강조하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박근혜 정부 대통령 권한대행, 제44대 국무총리, 제63대 법무부 장관, 핵심 당직의 친윤 인사 대거 배치, 당초 내세웠던 연대, 포용, 탕평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정말 이제 그 3년 보상을 만들려고 하면 일을 해야 되는 게 그냥 이제 물건들만 갖다 재료만 갖다 놨다고 하는 게 아니고 달려가고 일해야 이제 3년 보상이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본 새 지도부의 과제와 정치 현안 집중 분석합니다. 국민의힘이 새 지도부 출범 뒤에 지지율이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일 외교 논란에 이어 당 지도부 인사의 실언 논란까지 겹치며 민심과 멀어지는 모습인데요.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황 의원입니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출범한 지 지금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 새 지도부 출범 이후에 기대와는 다르게 정책 엇박자의 실언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새롭게 출범한 지도부 어떻게 지켜보고 있는지요? 뭐 누구든지 다 처음은 힘든 거죠. 네. 처음을 잘 출발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금방 뭐 정상이 되면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부분들이 해소가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또 필요한 조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 지도부가 너무 친윤 일색 아니냐 이른바 뭐 탕평책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실현되지 않았다 이런 비판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걱정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네. 뭐 대통령도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 아니니까 뭐 인적 자원이 충분하지 않겠죠. 네, 그럴수록 여당에서 확실하게 도와드려야죠. 좋은 네. 인재들을 많이 내서 이게 친윤 일색이 됐다는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당 안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 좀 폭넓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재원 최고위원이 5.18 정신 그 헌법 수록 반대 또 우파 천하통일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또 경선 중에 태영호 최고위원은 4.3 사건은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고 해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왜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보세요? 이게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당도 네. 말 실수가 뭐 어떻게 보면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변수더라고요. 제가 네. 당대표 때 보니까 3달 만에 우리 지지율이 실언으로 20% 넘게 이렇게 깎였어요. 네. 뭐 지금도 역시 그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언행에 정말 조심해야 된다. 네. 이런 생각합니다. 네. 싸워서 얻은 거를 말로 다 뺏겨버리면 안 되죠. 네. 지금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회장 맡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 건국 대통령이라고 했는데 진중권 교수는 이게 역사 수정주의 아니냐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대한민국은 임시정부를 계승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좀 지적한 것 같아요. 이 헌법에는 이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이렇게 네. 되어 있죠. 예, 법통이라고 하는. 그래서 국가가 되려고 하면 우선 땅이 있어야 되고 국토가 있어야 되고 네. 근데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권과 그다음에 이제 이런 3대 요소가 필요한데 네. 그 임시 정부 때는 사실은 이런 땅도 없고 주권도 없고 국민도 없었죠. 네. 땅과 주권과 국민이 갖춰진 것이 비로소 갖춰진 것이 1948년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전화마나 우리도 보수의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것이 그 3가지가 갖춰진 때 그것이 이승만 대통령 때다. 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했고 건국 대통령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입장이 변함이 없으시다 그런 이건 말씀이시군요. 바뀔 것이 아니고 네. 우선 국도의 3대 요건 그것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3가지 네. 그게 갖춰져야 나라가 되는 거지 그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해서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최근 20, 30대를 중심으로 해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에서
이준석계 끌어안기로 해석되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청년들, 젊은 사람들이 우리 당과 같이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제 우파 정당은 늘 청년들의 지지율이 10% 미만으로 내려간 적이 많았었어요. 네. 우리도 이제 이걸 극복하자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젊은이들이 많이 와서 우리 당에 활기를 불어넣어줬던 것은 아주 참 바람직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요즘 이제 내려간다고 하니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다시 우리 좀 힘을 내서 정말 청년들도 함께하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당에도 또 다시 당부를 하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비판도 있었는데 끌어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이제 대통합을 이뤘던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모두 다 통합하면 우리가 큰 힘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지난번 이제 1920년, 19년, 20년의 통합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실패를 했습니다. 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무분별하게 다 끌어놨다. 2020년 말씀하시는 그렇죠. 2020년. 네네. 예, 무분별하게 다 끌어놨다. 이런 저 반성을 했고 그래서 정말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공고하게 가진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네. 이분들이 정말 똘똘 뭉쳐서 힘내는 이런 것이 승리의 동인이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당 일각에서는 다음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등판론을 또다시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 점은 어떤 견해십니까? 저는 한동훈 총장 잘 압니다. 네. 잘 알고 그럴 수 장관 있죠. 잘 압니다. 그리고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타고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맡고 있는 법무부 장관 일 엄중합니다. 정치권의 어떤 역할보다도 중요한 것이 못지않는 것이 법무부 장관이죠. 네. 지금 잘하고 있는데 별 이유 없이 바꾼다. 이렇게 되면 정부 법무부도 잘못되고 새로 도전한 것이 또 위험에 빠지게 되면 우리 인재 잃는 일입니다. 저는 장관은 최소한 2년 이상은 해야 된다. 네. 제가 해보니까 1년 해가지고는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좋은 인재를 그냥 맛만 보고 정치권으로 보내는 것보다는 여기서 제대로 일을 하게 하고 또 장관으로 있으면서도 정치권의 의견도 낼 수 있고 정치권과 여야 당정 합의를 네. 협의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키워가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년 총선 출마에 대해서는 그러면 부정적인 입장을 저는 갖고 계시나요? 저는 장관직 잘하는 사람은 그 잘할 때까지 좀 더 기회를 줘야 되고 네. 또 정치를 한 장관 하나 젊습니다. 기회가 많이 있는데 네. 섣불리 이렇게 쓸 일은 아니다. 네. 인재로 잘 써야 됩니다. 네. 지도부가 친윤 일색이다 보니까 이 당청 관계가 지나치게 수직 관계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옵니다. 당청 관계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도 그런 우려를 합니다. 네. 그런데 다양하고 또 여러 사람들의 의견들이 모아져야 당청 관계도 좋아질 것이고 당정대 이런 관계들도 잘 될 것이니까 좀 목소리를 용기 있게 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목소리를 내는 것도 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 네. 인상 쓰면서 목소리 내는 게 있고 네. 웃으면서 목소리 내는 것이 있는데 저는 웃으면서 목소리를 내면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면서도 좋은 정책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 G7 회의 G7 회의 참석 등을 앞두고요. 지금 외교안보 라인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의 경우 경질이라는 해석이 나오던데요. 내부 권력 투쟁 등 이런저런 얘기가 나옵니다. 좀 정확한 해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뭐 정확한 해명이 필요할 텐데 하여튼 그 우리 외교 관계에서 실수가 있는 것들은 허용돼서는 안 되죠. 네. 근데 그것이 과연 경질로까지 갈 것이냐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그것도 또한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람 하나 세우는 거 힘든데 그것도 떨어뜨리는 거 쉽게 해서는 또 그다음 이제 찾기가 어렵죠. 네. 그런 점에 관해서 조금 더 이렇게 폭넓은 이런 인재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달 10일이 윤 대통령 취임 1주년인데요. 여권 일각에서는 외교 안보 라인을 시작으로 이 대통령실과 내각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현 시점에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63대 장관이었습니다. 네. 정부 수립 63년 만에 64대 장관이니까 네. 장관들이 거의 1년밖에
지내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그게 아마 우리 정치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벌써 1년 다 됐으면 그 평통상의 임기는 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것을 뭐 어떤 혁신이나 또 경질 뭐 이런 관점으로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이 또 상처를 많이 받게 되는데 그건 개별적으로 잘 판단해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부의 지금 대일 외교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를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교과서 왜곡 등 오히려 더 뺨을 때리는 형국인데요. 일본 수산물 수입과 오염수 문제 등을 지금 연이어 일본 언론이 다루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대일 외교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저는 어려운 상황에서 대일 외교 정책 잘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일본의 정부가 때리는 게 아니라 일본의 언론이 이제 우리를 이제 또 네.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언론이 그렇게 때리면 좋겠어요. 우리 장관이 하고 싶은 대통령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을 또 우리가 공유한다면 언론에서 또 대응을 하면 맞대응을 하면 적합하게 되지 않겠나. 네. 정부는 정부대로 정부의 입장을 견지하고 또 언론은 언론대로 같이 또 협력을 하면 좋겠다. 일본은 그걸 잘하는데 우리는 좀 그런 점이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들의 의구심을 갖는 것은 어쨌든 간에 한일 정상회담 과정에서 나온 얘기를 일본 당국자가 흘리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제가 알기로 일본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외교를 합니다. 네. 근데 우리는 순진하게 하는 측면이 있죠. 그런 건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계엄 문건 의혹과 관련해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구속됐습니다. 당시에 그 황 전 대표께서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고 계셨는데 이번 수사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일단 이분이 도망갔었어요. 네. 외국으로 도망갔었으니까 수사에 있어서의 이제 첫 번째는 신병 확보인데 네. 신병을 한번 잃었기 때문에 일단 구속은 됐습니다. 그러니까 팩트는 뭔지에 관해서는 이제부터 수사가 시작이 되겠죠. 정확한 수사가 이루어져서 국민들에게 궁금증을 다 해소시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기대합니다. 네. 경선 과정에서 김기현 대표 부동산 문제 제기하셨잖아요. 지금도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지금 그건 이제 민주당은 계속 이 문제를 문제로 삼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팩트에도 기반한 이런 근거한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저는 가급적 지금 뭐 정신 없을 테니까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정리를 하고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제일 민감한 것이 부동산 문제 아닙니까? 네. 그 문제를 정치인들이 풀어내지 못하면 그 다음으로 가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는 26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교안보 라인 교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G7 정상회의가 있는데요. 아무쪼록 성과가 있는 외교 행보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유세에서 서문시장에서 보내주신 뜨거운 지지와 함성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지금도 힘이 납니다.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발이 닳도록 뛰겠습니다. 일본의 환심을 사자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냥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퍼주기와 굴종 말고 대일 외교 전략이 대체 뭐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드라마 카지노의 호갱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등장을 합니다. 자꾸 그 장면이 떠오르는 것이 서글픕니다. 정광훈 목사께서 또 우파 진영을 전부 이 천하 통일을 해서 요즘은 그나마 아무리 우파 진영도 민주노총에 대항하는 그런 활동 무대가 되어서 그나마 우리 쪽도 사람은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게 합니다.
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정미경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광폭 행보입니다. 그제는 하루 영호남을 한꺼번에 찾았고 어제는 대구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프로야구 개막전에서 시구를 하고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서문시장에서 시민과 만났는데 정미경 전 최고위원님, 광폭 행보의 배경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요즘 이제 경제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사실 뭐 제가 기억하는 한 경제가 좋았던 적은 없었는데 그래도 이제 대통령으로서는 이 지역 경제 활성화시키는 거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또 움직이셔야 또 이제 그 상황을 많이 직접 캐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이었고요. 네. 원래 대구는 가셔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서문시장이 이번에 100주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조선 시대에 가장 유명했던 장터가 세 군데가 있었잖아요. 네. 평양하고 강경하고 대구였습니다. 네. 그게 이제 서문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사에는 아마 반드시 가셔야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평 변호사는 예. 그런 지적을 했대요. 3대 4대 3인데 왜 10의 3쪽만 찾느냐 이런 지적이던데. 아니 지금 뭐 이 오늘 서문시장, 그러니까 어제 서문시장 가고 그다음에 호남에 들리시고 그것만 가지고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 네. 거죠. 뭐. 양문석 이사장님, 예. 최근 불거진 각종 악재, 이게 지지율 부진을 겪고 있는 윤 대통령이 시민과의 적극 소통 행보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분위기 반등을 위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네요. 예, 분위기 반등을 위한 해석이죠. 네. 그리고 여론조사가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서문시장을 갔어요. 작년 8월에도 갔었거든요. 네. 작년 7월 둘째 주부터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지고 그리고 8월 셋째 주에 가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셋째 주에 31%로 넘어오기 전까지 네. 20%를 유지했다. 서문시장 간다고 해서 기본적인 여론의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새롭게 지지율 제고를 할 수 있는 변화의 이 터닝 포인트나 정책이 없어요. 네. 지금 윤석열 정권이 세 개의 파도를 맡고 있잖아요. 윤석열의 일본 리스크, 그다음에 윤석열의 검사 리스크, 그리고 윤석열의 경제 리스크, 이 삼각 파도를 맞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이제 네. 지지율 하락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네. 소통의 영역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정책과 외교의 영역에서 풀어야 되는데 지금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다. 저는 그렇게 네. 비판하고 싶습니다. 정미경 전 최고위원님, 대통령실 의전 비서관에 이어서 국가안보실 외교라인 좀 교체가 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블랙핑크 때문이다라는 얘기에서부터 내부 권력 투쟁 아니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문 기념으로 추진됐던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의 미국 공연이 무산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관련이 있다고 봐요. 네. 예, 왜냐하면 지금 하여튼 언론 보도에 여러 가지 썰이 많이 나오지만 네. 그 블랙핑크라는 건 어떤 상징적인 거죠.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건은 사실은 어떻게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바이든 여사가 제안을 했고 네. 결국 미국 정부가 받아서 한국 정부에 얘기했던 건데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이 끝까지 몰랐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한국과 미국의 어떤 신뢰 문제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냐. 우리 대통령 입장에서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 국빈으로 이제 가시는데 정상회담을 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 뭔가 미국 측에 우리 입장을 좀 전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 인사 교체를 쓰신 것이 아닌지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양문석 이사님. 네. 최근에 근로시간이라든가 이 저출산 예. 대책, 이게 정책 혼선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그 원인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냥 선무당이 사람 잡는 거죠. 처음에 5세 입학부터 시작해가지고 주 120시간, 주 120시간, 주 69시간, 주 60시간, 심지어 주 60시간도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개인 의견이라고 하면서 정말 헌정사 듣도 보지도 못한 그 해프닝이 일어났었잖아요. 네.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그다음에 참모들이 변명하고 여론이 악화되고 정책 수정하고 그리고 어중간한 수정에서 또 여론이 악화되고 하면서 허지부지 없어지는 이 패턴들을 계속해서 돌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그 원인은 선무당이 사람 잡고 대통령이 지금 선무당 짓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네. 비판이 이제 비등하죠.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서 일본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제대로 된 해명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예. 정배영 전 최고위원께서 보시기에 왜 일본은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 일본은 기본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해요. 근데 거짓말을 많이 해요. 우리가 일본에. 사전에 이런 거를 다 예견을 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예를 들면 저도 제가 이제 현역 국회의원일 때 네. 한일 친선 외교로 갑니다. 일본이 한 번은 우리한테 오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국회의원들이 일본에 가서 일본 국회의원들하고 회의를 한다니까요. 미팅 때. 그러면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다 있어요. 일본도. 네. 그러면 자기네들 지역구 문제라든가 그런 얘기를 막 해요.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눠요. 근데 그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일일이 대답한다거나 의제가 아닌데 그걸 굳이 상대에서 얘기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네. 아마 본인들 정치인들이 나 윤석열 대통령 만났는데 내가 후쿠시마 산 그거 얘기했다 뭐 얘기했겠죠. 저는 얘기했다고 봐요. 네. 그 국회의원들이 일본 국회의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의제도 아닌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그냥 약간 무시하면서 그냥 뭐 알았다 뭐 살펴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그 언론 플레이하는 일본의 언론 보도를 보고 지금 민주당이 대통령을 공격하는 건 지난번 청담동 술자리하고 똑같은 거죠. 네. 그렇게 세세하게 얘기했는데 이게 어떻게 가짜일 수가 있냐. 윤석열 대통령의 동선을 다 빨리 공개해라. 네. 이렇게 민주당이 그 당시 요구했잖아요. 네. 이것도 같은 문제라고 봅니다. 네. 양문석 이사장님 같은 어떤 반론이 있으신가요? 문제라고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요. 예를 들어서 그 위안부 문제나 그 독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본 정부의 대변인격인 관방부 장관이 바로 그 회담 직후에 브리핑을 하고 NHK 일본의 공영방송 NHK와 일본에서 가장 큰 통신사인 교도통신이 받아쓰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 거짓말을 한다고 이야기하는 건 상당히 무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나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는 아주 구체적인 정황 증거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그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항의를 해야 되느냐 하면요. 그 정당에 그리고 그 정부에 정식적으로 항의를 해야 되고요. 그 언론에 대해서 보도 정정 요구를 하는 강력한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데 논평 한 줄 내고 안 그러면 대통령실 관계자의 이야기로 쓱 지나가는 행태를 보면 뭔가 심각하게 지금 대통령실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게 보이는 거잖아요. 네. 일본이 거짓말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가지고 이 문제를 넘어갈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첫 번째 그 언제부터 민주당은 저렇게 일본의 언론을 신뢰했는지 우리 대통령의 얘기를 믿지를 않고 일본 언론을 믿어요. 그거 묻고 싶고 두 번째는 예. 뭐냐면은요. 그 일본의 언론이 얘기한 거지 일본 정부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일본 정부가 얘기했으면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해서 강력 규탄할 수 있지만 지금 일본 언론이 언론 플레이하면서 언론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이 급이 맞지가 않아요. 그 언론을 상대로 얘기해가지고 그 언론을 키워줄 겁니까? 그 언론 플레이에 당하는 한국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겠습니까? 저는 이런 복잡한 거를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한마디로 다 얘기했잖아요.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다. 네. 후쿠시마 수입 절대 안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계속 저렇게 정치 공세를 민주당이 하는 건 이재명 대표의 방탄 때문입니다. 네. 예, 좀 반박을 해야 되겠는데요. 네. 위안부 문제나 독도 문제나 그다음에 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문제는 이 일본 보도를 제대로 안 보셔서 지금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본의 관방부 장관이 직접 이야기한 거를 받아쓰기 했다니까요. NHK하고 교도통신이. 그러면 관방부 장관이 일본 정부의 대변인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죠. 안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일본 언론을 믿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 언론의 정황이 바로 16일 날 정상회담 직후에 일본 정부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네. 그날 오후에 바로 NHK와 교도통신이 보도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고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지금 뭐 불임, 골수암, 갑상선암, 유방암, 기형아 이러한 부분들이 극히 미미한 노출에 또 엄청난 타격이 있다라는 게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하고 프랑스의 파리 남부 대학이 공동 연구를 해서 네네. 발표했던 거 아닙니까?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걸 갖다 그냥 넘어가요? 네. 후쿠시마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짧게 그러면 네, 하고 넘어갑니다. 후쿠시마산 그 수산물에 대해서 다 규제했어요. 수입 규제를. 근데 그 했던 나라 중에 대표적인 나라 미국 그 규제를 풉니다. 네. 대만도 지금 풀어요.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들이 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풀지 않고 있는 나라는 중국하고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계속 그걸 언론 플레이하면서 지금 내놓고 있지만 네. 우리는 일본의 속셈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일본은 자기네들 스스로 그럼 국내에서 후쿠시마산 그거 다 수산물 먹으면 돼요. 네. 굳이 수출할 이유가 없어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지금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거에 속을 수 있는 한국 정부 대통령이 있겠습니까? 네. 우리 최고위원님 좀 그 분리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보다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가 더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네, 그 또 다른 문제는 의제로 또 직접적으로 올라가시네요. 소금의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알겠습니다. 인체에 직접적인 네, 그 요 피해와 문제는 여기서 해로움을 정리를 주는 하고, 거니까요. 네, 예. 주제를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지도부 얘기해 보죠. 김재원 최고위원의 실언 논란인데요. 정미영 전 최고위원님, 여당 내에서도 이게 징계를 해야 한다, 지켜보자 이렇게 엇갈린다면서요? 아니 그렇지만 늘 의견은 엇갈려요. 네. 근데 그걸 지도부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느냐의 문제인데 일단 지켜보자 이런 일단 상황 김기현 당 대표가 네. 그 얘기를 개인적으로는 듣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 소명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당 대표가 이미 지켜보자고 했기 때문에 그게 맞다고 봅니다. 네. 예. 이런 어떤 지금 지도부의 조치에 대해서 양문석 이사장님, 일각에서는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인데 이게 전광훈 목사 지지자들을 고려한 게 아니냐 이런 또 해석도 나오네요. 예, 뭐 그 김재현 최고 입장에서는 고려할 수 있는데 네. 다른 영역에 있어서는 지난 전당대회를 보면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거든요. 네. 오히려 지금 지도부는 계속되는 5.18 망언들 있잖아요. 네. 국민당 내에서 계속 5.18 망언들이 터져 나오는데 그때마다 제대로 거기에 대한 징계를 하지 못하고 넘어오면서 계속 5.18 망언들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뭐 우파 천하 통일 같은 정말 무협지 같은 이야기들이 이제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김기현 지도부의 명확한 정치 철학과 그다음에 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그 부재다. 그렇고 그러니까 김기현 그 리더십이 급격하게 지금 타격을 받는 거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네. 하고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를 비판한 홍준표 시장을 향해서 전광훈 목사가 욕설을 했어요. 홍 시장도 발끈했는데 정미경 최고위원님, 두 사람의 설전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뭐 신념이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네. 뭐 신념 대 신념의 대결이기 때문에 두 분 다 뭐 강하신 분들이라. 그렇죠. 네. 예. 신념과 신념이 부딪히는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국민의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네, 이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김기현 대표 리더십 논란으로 이어지잖아요. 김기현 후에 어떤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세요? 예, 앞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먼저 지금 이제 홍준표 정광훈의 막말 논쟁, 그 진짜 좀 우리가 옆에서 보면 웃기거든요. 대통령이 EXX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정광훈 목사가 홍준표 시장을 해서 이 자식이라는 표현을 써요. 네. 그런데 자기 장인을 보고 영감탱이라고 이야기했던 홍준표가 할 이야기는 아니죠. 그리고 그 전형적인 말장난이다. 그리고 지금 김기현 대표 입장에 있어서는 대통령실에서 만들어주고 대통령실 눈치를 보고 그다음에 윤핵관이 만들어주고 윤핵관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김기현의 소신 발언, 소신 정책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네. 억하면 뭐 이재명 방탄 정권 이런 이야기 외에 김기현 대표의 입에서 제대로 된 그 국힘당 집권 여당의 리더십을 보여준 발언이 거의 없거든요. 네. 이거는 말 그대로 꼭두각시의 한계다. 저는 그렇게밖에 평가할 수 없네요. 이번에 정부의 가스 전기요금 인상 움직임은 당에서 좀 제동을 걸었잖아요. 예, 그 부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끝내는 국민들에게 떠넘길 거냐, 안 그러면 국가가 보조할 거냐, 이 정책에 대한 문제거든요. 네. 자, 난방비 폭등,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수도요금 폭등, 그 다음에 이제 냉방비 폭등이 눈앞에 있으니 이걸 미룬 거잖아요. 미루지 말라.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가가 그 재원을 지원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미루자라는 거예요. 네. 어째도 올려야 되는데요. 네. 이런 시점에 또 한동훈 장관 총선 차출론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동훈 차출론의 배경이 이게 김기현 대표를 흔드는 데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던데 정미경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뭐 한동훈 장관 차출로는요. 지금 처음으로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몇 차례 나왔죠. 예, 계속 지금 되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현재 지도부하고 뭐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네. 그 만약에 이제 앞으로 그 지지율이 그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네. 이 차출론은 아마 계속 나올 것 같아요. 효과가 그만큼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차출론이 계속 나오면 나올수록 효과는 감해지겠죠. 네. 예,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안타까워 보입니다. 네. 한동훈 장관 총선 출마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감론을박이 있는 것 같던데요. 네. 일각에서 뭐 민주당은 관심 없다라고 하면서 한편에서는 이러다 제2의 윤석열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한다면서요. 아이고 뭐 제2의 윤석열이라는 이야기 자체가 진짜 그 근거 없는 이야기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20%이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그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어느 국민이 윤석열의 아바타 지금 30%대죠. 그 30% 네. 그거는 한국갤럽의 이야기고요. 네. 다른 여론조사는 20% 아니 뭐 10%대도 나오는 여론조사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 있어서 한동훈이 그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로의 그 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한동훈이 나오면 정치공학적으로 민주당에게는 무조건 유리하죠. 그리고 네. 우리의 관전 포인트는 한동훈이 나오면 어느 지역구를 나오느냐, 말 그대로 당을 위해서 험지에 나오느냐, 안 그러면 당선되기 위해서 그 달콤한 꿀밭에 나오느냐, 네. 이 부분에 그 관전 포인트만 남아있지 한동훈 출마를 하든지 안 하든지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니, 대통령 지지율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 네. 외국계 빼고는 이제 국내 언론사는 30%대, 40%대로 지금 나오고 있죠. 지금 그 20%대도 그 일부 그 나오고 제가 그, 보지를 못해서 예. 지적해드리는 겁니다. 민주당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단행된 더불어민주당 당직 개편이 일정 부분 당내 호응을 얻으면서 이게 가파르던 개파 갈등이 잠시 숨고르게 들어간 모양새인데 네. 이게 완전히 밑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언제 또 다시 또 갈등 충돌이 일어날 개연성이 있습니까? 네, 이번 현재 지금 뭐 사선 의원들이 지금 뭐 버스에서 내려와라는 이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사선 의원이 11명인데요. 홍영표 의원을 제한 10명이 이제 버스에서 내려와 하면서 강경 대치, 말 그대로 지금 그 민주당 내에서 수박이라고 일컬어지는 국회의원들과 지지자들 간의 충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제 버스에서 내려와라 강경 대치하지 마라라고 하는 이제 요구들을 그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요. 중간에서 이제 그 중재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송갑석 의원 말 그대로 지지자들로부터 계속해서 비판을 받았던 그 대표적인 정치인이거든요. 네. 송갑석 의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그 안으면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내에서의 자신감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 네. 그동안에는 민주당 내에 있어서의 이 좁은 행보를 했었으면 강폭 행보 자체가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서 윤석열의 검사 리스크로 프레임 전환 이후에 확실하게 이제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내 충돌이 조금 사그라진 건 맞습니까? 상당 부분 지금 사그러지고 수면 아래로 네. 지금 깔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정미경 전 최고위원 시각이 궁금한데 이게 방금 이제 많이 수그러들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한편에서는 이게 계속되는 수사와 재판 이게 내분의 씨앗 남아있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진단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그 민주당 분들은요. 그냥 만약에 사석에서는 다 바라고 있어요. 이게 네. 그냥 숨고르기고 좀 잠잠해지기를 바라는 건데요. 잠잠해지지를 않죠. 왜냐하면 네. 사법 리스크, 그다음에 인사 개편, 당직 개편은 핵심은 이재명 대표예요. 이재명 대표가 내려와야지 이게 끝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 다음 이제 또 결전이 남아 있잖아요. 계속되는 그게 뭐냐? 이제 체포영장 동의서, 또 체포 동의서가 국회로 또 갈 거거든요. 네. 구속영장 청구를 반드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쌍방울 사건이랑 지금 남아 있는 게 줄줄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때 지금 그 비명계, 친명계, 그다음에 이도 저도 아니면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100여 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 과연 그 체포동의서에 어떻게 할 건지, 예, 그게 남아 있고요. 하영재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됐잖아요. 예. 그것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영향을 준다고 보죠. 왜냐하면 네. 국민들께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지금 정상으로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네. 일관성도 없잖아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하영재 국회의원은 잡범이고
그 이재명 대표 거는 자범이 아닙니까? 네. 다 어차피 지금 돈 문제인데 그러면 돈을 많이 받은 사람, 국회의원 중에 돈을 많이 번 사람은 많이 받은 사람, 뇌물 많이 받은 사람은 정치 탄압이고 돈 조금 받은 사람은 자범입니까? 네. 뭐 이렇게 우리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시기 때문에요. 이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고 계시잖아요. 또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새롭게 이제 또 그 쌍방울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서가 들어오면 저는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가결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근데 양문석 이사장님, 예, 예. 민주당에서는 이게 하영재 의원 체포한 가결은 이재명 대표와는 다르다 이런 입장을 내던데 어떤 점을 자, 지적하는 이제 거죠? 좀 기본적인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군사 독재 정권이라고 쳐다보는 것이고 네. 그리고 검찰에 의한 야당의 탄압과 정적 죽이기라는 그 이 정치적 개념으로 바라보는 거고요. 그 하위의 문제는 개인적 비리의 문제로 지금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그 정책국께서 이제 그 바람을 정책국의 바람을 아주 이제 간절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데이터를 보면요. 한국갤럽조사입니다.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긍정평가가 중도층 국정 지지율이요. 25%밖에 안 나와요. 부정평가가 오히려 68%입니다. 소위 말하는 중도층. 지금 네. 이야기하시는 그 중도층 여론을 누가 지금 가지고 있느냐. 더블 스코어, 거의 따따블 스코어로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를 보면요. 20대는 13대 70입니다. 윤석열 지지율이 13%밖에 안 나와요. 30대 27%, 심지어 60대마저도 47%로 지금 부정률 여론조사 49%예요. 맞는 거예요. 검증되지 않은 아니, 여론조사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검증되지 거예요. 않은 여론조사가 아까 막 아니고요. 10%라고 얘기하고. 한국갤럽 그 31일자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계층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그래서 아니요 이거는 그 전체 내용이고요. 그 중도층만 해서 긍정평가가 25%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부정평가가 68%예요. 지금 정책부가 계속 그런 주장을 계속하고 여론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 중도층이 뒤집어져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중도층이 오히려 따따블 스코어로 그 앞서고 있다라는 측면들은 뭐냐면 이제는 많은 국민들 그리고 많은 중도층이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검사 독재 정권이라고 규정하는 데 상당히 동의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일방적인 검찰의 야당 탄압이라는 걸 동의하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가 이야기할 때 나의 바람보다는 데이터를 놓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는 아니, 바람을 전합니다. 지금 예. 바람이 아니고 아니요 잠깐만요. 네. 데이터를 놓고 얘기를 했을 때 네. 이재명 대표를 구속하는 게 맞느냐, 네. 불구속하는 게 맞느냐. 그런 취지로 여론조사한 게 나와 있어요. 네, 최근에 그 내용도- 구속에 찬성하는 여론조사 데이터가 높습니다 지금. 아니 네. 가장 자꾸 최근 데이터 얘기하면 데이터 그걸 업데이트가 안된것 집중적으로 아니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 지금 문제를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그 부분만 물어보시는 게 맞는 거죠 데이터도. 네. 왜 그걸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 가지고 그걸 간접적으로 얘기합니까? 아니 직접적으로 그냥 딱 때리고 물어보자니까요. 네. 이재명 대표 구속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찬성하십니다가 더 지지율 많아요. 문제는 뒤에 여론조사 전문가고요. 네. 심도 있게 분석하니까 여기서는 두 분은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제 그 법원 재판에서요. 민주당 네.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 전 본부장 첫 대면했잖아요. 이를 두고 지금 여야 신경전이 거칠어지고 있던데 정미경 전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는 뭐 올 것이 왔다는 거죠. 앞으로도 아마 저는 계속 보게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유동규 씨는 지금 이미 이재명 대표 관련해 갖고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지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했지만 본인이 위증죄를 각오하면서 위증인지 위증이 아닌지 하려면은 법정에 서서 선서를 해요. 네. 예,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법정에서 본인이 지금 다 쏟아내는 이 얘기는 나는 이제 진짜다. 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판사들이 뭐 네. 바보가 아니니까 다 보고 판단을 잘 하겠죠. 양문석 이사장님, 네. 이재명 대표 측은 이 골프 사진은 조작된 것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던데요. 네. 근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반발이 네. 아니고 반박을 했고요. 네. 지금 오히려 정책위 말씀이 더 재밌는데 우리 정책위나 그다음에 국힘당 분들이 남욱과 유동규의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신뢰를 하시든지 저희들도 당혹스러운데요. 그 사람들은 전형적인 범죄자고 뇌물수수자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거짓말할 동기가 충분한 사람들이죠. 형량을 10년 받을래, 10개월 받을래에
법률적 적용이 달라요. 네. 그런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한 번 정도는 걸러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주 이 김용 민주연구원 그 부원장 재판장에 갔는데요. 네. 그들이 검찰이 이야기하는 그 허접한 증거에 판사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판사들이 반박하더라고요. 네. 현장에 한 번이라도 재판장에 가서 그러한 재판을 보고 와가지고 그렇게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하시면 동의하겠는데 어떻게 전형적인 범죄자들의 내용들 그리고 구체적으로 뇌물을 받아 처먹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증거가 줄줄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그 목소리를 듣고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 저는 아니 그렇게 근데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또 정규 방송이고 공영 방송인데 뇌물을 말씀을 먹은 놈들을 무슨 그 아름답고 시청자들 구체적인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까? 그거는 조금 정제를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시청자들 앞에 네. 저기 우리 국민들 앞에 네네.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네. 너무 이 단어가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볼 말씀을 때는 품격이 드렸고요. 없어요. 이 국가수사본부장의 낭만 정순신 변호사들의 폭력사지 사건 그 학교 폭력이죠. 네. 청문회 이게 정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파행이 됐는데 네. 조만간 다시 열기로 했잖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분이 사퇴를 했잖아요, 이미. 네. 그러니까 이제 사퇴를 했는데 사퇴한 분의 그 과거에 이제 그 일을 가지고 청문회를 한다고 하니까 아마 그 본인은 받아들이기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네. 학교 폭력은 학교 폭력이고 본인의 지금 인사 문제는 인사 문제였는데 사퇴를 했기 때문에 자기는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본인 입장에서는요. 양석희 사장님은 예. 이 점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예. 지금 우리가 이 문제가 이 외교적인 문제까지 지금 함께 해설되는 부분이잖아요. 때린 놈과 얻어맞은 자의 그 관계고 그리고 때린 놈을 보호한 자와 그다음에 얻어맞은 자에 대한 그 항변을 함께하는 사람 이 차이가 지금 한일 관계의 문제도 그렇고 정순신의 학교 폭력과 관련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국수본 본부장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갑자기 무슨 공황장애예요. 어느 국민이 저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까? 비겁하고 야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민주당은 대장동과 김건희 여사 특검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게 두 분이 보시기에 어떻게 잘 전개되려고 보세요? 상당히 중간 과정에 있어서 그 삐걱거리는 부분들이 많이 지금 있을 정의당도 겁니다. 입장을 좀 달리하고 있고 예,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그 50억 클럽 대장동 특검 문제에 있어서는 크게 무리 없이 동의해서 치고 갈 수 있는 네.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그다음에 그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는 상당 부분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증거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윤석열 전 대통령 후보가 거짓말했던 세 가지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김건희 특검을 비켜가기는 어려울 거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미영 전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거 여당에서는 이게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서 이게 도둑에 지갑 맡기는 꼴 아니냐 이런 비판을 했던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50억 클럽하고 대장동 사건은 한 몸이에요. 네. 왜 한 몸이냐면 김만배가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김만배의 50억 클럽, 김만배의 대장동인데 김만배의 대장동은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이 50억 클럽만 따로 떼서 만약에 특별 그 특검을 하게 된다면 저는 할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 과연 그 특별 검사를 누가 임명하느냐? 누구로 할 거냐? 이 부분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한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자기 지금 수사 피의자고 피고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피의자하고 피고인한테 너 누구한테 수사받고 싶어? 그거를 지어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특별검사를 자기네가 한다면 피의자가 곧 검사를 지명하는 자기들 수사할 사람을 네.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논의를 아마 길게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방사능에 오염될 가능성이 높은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대한민국 영내로 수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지경에 처했습니다. 일본산 멍게는 사줄 수 있어도 대한민국 농민이 생산한 쌀은 사줄 수 없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북한에 이어 민주당도 후쿠시마 수산물 관련 괴담 유포 지령을 내리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오직 죽창 가르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제2의 광우병 사태를
기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방사능 밥상 운운하며 국민 먹거리마저 위협하는 치졸한 괴담 유포를 당장 멈춰야 합니다. 검찰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CCTV는 회로도 연결되지 않은 모형이라고 합니다. 1년 365일을 만우절처럼 살고 있으니 이재명이라는 이름 석자조차 믿어도 될지. 사정 정국을 조성한다고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억누를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야당 탄압, 국민 감찰을 멈추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네, 한 주간의 여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이은영 휴먼한 데이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과 NBS, 리얼미터에서 하락했습니다. 갤럽 조사에는 30%까지 하락하면서 작년 1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지지율 흐름 배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추가 하락이 발생했고요. 추가 하락이 발생한 것은 대통령 지지층 내에서도 이탈이 있었다. 네. 그러니까 MZ세대나 중도층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뭐 보수층이 결집하고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보수층 내에서도 이탈이 이루어졌다. 대구, 경북, PK 또 한국갤럽조사에서는 직전 조사 비교를 해보면 부산에서 8%포인트가 이탈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 조사는 화수목, 화요일, 지난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실시된 조사이기 때문에 네. 이 대통령 안보실의 어수선함 또 블랙핑크 파장까지도 포함된 결과라고 봐야 되겠죠. 보수층, 네. 지지층까지 이탈한 결과로 보입니다. 네, 이은영 소장님,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지역에서의 지지율 하락이 눈에 띄는데요. 이게 사실은 그 보수 대통령 지지 기반이 있는 곳이 TK, PK 지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락폭이 큰 이유는 뭡니까? 일단은 부울경 지역 같은 경우는 그 바다가 인접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한일 관계에서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의 하락폭이 가장 큰 때가 어느 때냐면 이런 이제 외교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 대통령을 보좌하는 세력들 간의 갈등이 있을 때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경향성이 좀 있거든요. 네. 이번의 경우가 이 갤럽의 조사는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그 팀들 간의 갈등 문제가 이번 조사에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지금 갤럽이나 MBS 모두 지난 조사 대비 4%포인트가 떨어졌는데 MBS는 2주 전 조사고 갤럽은 1주 전 조사거든요. 네. 그리고 그 갈등이 보도되는 중간에 조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그 팀들 간의 갈등이 이번에 좀 반영이 됐고요. 김성환 안보실장 사퇴한 것도 반영이 좀 일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문제는 그 TK와 PK의 국내임 지지율보다 대통령 지지율이 더 낮아졌다는 게 가장 중요한 네.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네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틀간 경남 통영, 전남 순천, 대구 방문하면서 지역 민심 챙기고 있는데요. 민심을 잡기 위한 행보로 보이는데 이게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될까요? 그러려면은 지금 이슈가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네. 특히 이제 사람과 관련되는 것은 지역을 방문하면 좀 주목을 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지지율을 분석할 때는 3P입니다. 일단 이념, 3P. 예, 네. P, 필로스피, 그다음에 P, 팔럿이거든요. 네. 근데 마지막에 P는 피플이니까 지역을 다니면서 순천, 또 서문시장 이러면 사람들의 지지층들의 주목을 끌기 때문에 사람의 지지는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비플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 일본 이슈 그리고 69시간제 근로시간 또 경제 이슈 그리고 최근에 안보실 이슈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물론 안보실 이슈는 사람이라도 할 수 있지만 더 정확하게는 구체적인 이 대통령실 내의 소통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해결돼야지 단순히 찾아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환호가 나온다. 통영에서 환호가 나오고 서문시장에서 박수가 터져나오고 그것만으로는 제한적인 거죠. 물론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지지율이 조금이라도 보태면 되겠지만 결정적은 아니라는 말이죠. 이은영 소장님, 네. 윤 대통령의 부정평가에서 외교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MBS 조사에서는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부정평가가 60%로 조사됐습니다. 네.
대일 외교 후폭풍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외교 문제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빠지는 게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상 해외 다녀오면 이렇게 예.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외교부의 공무원들, 전문 공무원들의 이야기만 들어도 이렇게까지 빠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빠지는 거는 특히 이번 그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그 정상회담 이후에 후속 조치들과 관련해서 일본에서 계속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네. 우리가 준 것 이상의 그런 어떤 보답을 받지 못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일본의 그 한일 의원 연맹 회장이 대통령이 그 여러 가지 그 데이터와 관련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한 데이터의 문제들을 우리 국민에게 먼저 좀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하겠다라는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게 이 지금 전체 외교 관련해서 그 여론 지형 자체가 6대3 구도로 나뉘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그 이유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에게 설득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본 국민에게 우리 국내 입장을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건데 지금 이게 좀 바뀌어 있습니다. 태도가. 그래서 지지율이 지형 자체가 이렇게 6대3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총선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네. 방금 이제 이 소장님 말씀대로 이게 일본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예.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등 이제 역사 지금 왜곡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또 일본 언론들은 후쿠시마 수산물, 독도 등 이게 민감한 현안을 회담 내용이라고 보도하고 있는데 예. 물론 이제 대통령실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 이 입장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 여론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러면 이제 부정적이죠. 왜냐하면 독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가장 민감한 감정선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네. 이건 아니야. 적어도 이건 아니야. MB의 경우에도 임기 막바지에 이 헬기를 타고 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독도를 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적어도 독도는 아니야. 일본이 이건 건드려서는 안 돼. 네. 이게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왜 그러냐면 대통령의 레토릭과 이제 수사가 필요한 거죠. 왜? 한일 정상회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잘 하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유연한 대응이거든요. 유연한 대응은 폭넓은 지지층을 확보할 때는 유연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핵심 지지층을 견인할 때는 이때는 단호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일본 언론이 됐든 감방성 장관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독도를 건드릴 경우에는 단호한 대응으로 이게 자꾸 이야기되면 일본과의 관계는 끝이다. 네. 이제 더 이상 진전은 없다. 이걸 때로는 대통령이 단호한 대응이 이게 수사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실제 그래서가 아니라 대통령이 이렇게 해줘야 일본도 움찔하거든요. 움찔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마냥 다 수용하는 게 아닌데 네. 우리가 긴장 좀 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좀 메시지를 던져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은영 소장님. 네. 김성환 전 국가안보실장 최근 불거진 외교 일정 조율 누락 논란 네. 이게 사실상 뭐 책임을 지고 사퇴로 했는데요. 윤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의 교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전 안보실장의 교체 폭풍에 대한 여론 이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그 교체 사유가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네. 이제 경질성이냐 아니면 자진사임이냐, 내가 잘못한 거냐 아니면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물러나게 되는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 지금 그 이 사임이 일어난 이후에 지금 후속적으로 나오는 게 김건희 여사 측의 행정관들과 외교부 직업 공무원들 간의 갈등이 있다 이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로 계속 후속적으로 취재가 들어가서 나온다면 이건 네. 여론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고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좀 이 사안에 대해서 바라보는 거는 질 바이든 여사가 블랙핑크 공연을 요청했다고 나오잖아요. 5번, 7번 나오는데 이 질 바이든 여사가 요청을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다면은 미국 측의 가장 그 의도, 요구가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나온 건데 그럼 그거를 외교적인 입장에서는 받고 우리가 그에 상응하는 우리가 받을 거를 추진했으면은 이렇게 문제가 안 벌어졌을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이렇게 벌어지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은 이 측면이라면은 김성환 실장의 그 경질은 일면 좀 타당하게 국민들이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조금 저는 다른 네. 관점인데 납득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블랙핑크 관련 그러니까 지금 너무 설이 난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 정보고 심지어 대통령실은 그런 공연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심지어는 질 바이든 여사로부터 그런 제안이 있었는지조차 이야기되지 않고 있고 일각에서는 질 바이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 사이에 딸이 있는데 그 딸의 딸 손자가 블랙핑크를 좋아한다. 뭐 네. 제니를 좋아하든 로제를 좋아하든 지수를 좋아하든 리사를 좋아하든 좋아하겠지만 이게 블랙핑크는 무슨 죄입니까? 블랙핑크는 난데없이 지금 블랙핑크 관련 빅데이터 연구하느가
정치 용어로 도배가 되고 있거든요. 네. 이건 아니죠. 뚜뚜뚜뚜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전파됐던 블랙핑크의 영향력이 이런 정치 바람을 탈 일은 아니고요. 일각에서는 또 멕시코 공연을 갔는데 미국으로 커피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온갖 설이 난무하고 있는데 저는 이 문제가 정확한 그 어떤 사임 이유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게 뭐냐면 이런 입장이시군요. 어수선이고 이른바 납득이 안 된다. 납득이 돼야 되는 거죠. 네. 짧게 덧붙이면요. 이 여사님 행정관의 문제, 갈등으로는 정말 보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안이라면 굉장히 이게 좀 지지도에 미친 영향이 큰데요. 네. 여사님 측의 그 행정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 그 대통령실 안에서의 권력 구조로는 볼 때는 외교부의 그 공무원들보다는 좀 낫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갈등이 일어났다는 게 저는 믿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의 네. 이건 조금 더 짧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면 이전에 경무로 그냥 개인 신상의 이유로 사퇴를 했다고 하는 김일범 전 의전비서관 네. 또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은 네. 기량이 뭐 출중한 인물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왜 그만뒀겠는가 생각하니까 이런 미스테리한 일의 연장선상에서 그만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분 말씀을 들으면 당분간 논란은 좀 더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들립니다. MBS 조사를 보니까요. 국민의힘 지지율은 동률, 민주당 지지율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예. 또 갤럽 조사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이 소폭 하락하면서 33% 동률을 기록했는데 무당층 이게 지지율이 4%포인트나 급증했습니다. 이건 어떤 점을 시사합니까? 그러니까 지지할 정당이 없다는 것이 무당층이거든요. 네. 무당층이 늘어난 이유. 그래도 지금 굉장히 진영 간 대결 구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면 오히려 더 지지층들이 결집하면서 중도층까지 나눠져서 양 정당이 더 높은 지지율을 올려야 되는 것이 네. 또 기정사실인 것, 응당 당연한 것처럼 인식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다. 지금 뭐냐면 국민들은 이 정당 국회에 대해서 대실망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지지율이 뭐 34, 31, 33 동률로 나왔지만 국민들에게 정말 솔직한 마음을 끌어내면 네. 국민의힘 빵점, 더불어민주당 빵점인 겁니다. 빵빵이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국민들의 준엄한 그런 이 평가를 각 정당은 알아야 되죠. 네. 국회의원 뭐하냐? 그러면서 뭐 밥그릇을 늘리려고 시도를 했다가 철퇴를 맞았더니 이번에는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겠다는데 그거 왜 바꾸는 거냐? 국민들은 이걸 납득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도 납득이 안 되고 정당도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도 빵빵은 너무 과격하게 점수를 준 거 아닙니까? 자제하겠습니다. 네. 이은영 소장님, 네. 국민의힘 지지율이요. 김기현 대표 체제가 출범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특히 이제 2030 지지율 하락이 두드러지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정책위 차원에서 이게 청년 부의장직을 신설하는 등 이른바 청년들에게 다가가는 이런저런 안을 내놓고 있는데 네. 효과가 좀 나타납니까? 효과가 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아직 나타난 건 아닌데 지금 이미 그 2030 지지율이 10%대로 내려앉았거든요. 효과가 별로 크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정책적인 측면들을 보면은 그 69시간 노동시간 그 개편이라든지 또 그 저출산 대책 특히 뭐 애셋 나오면 아빠 군 면제 이런 것들은 조롱거리로 이미 희화가 돼 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좀 원상복귀 원위치 시키기에는 좀 시간도 많이 필요한데 특히 이제 김기현 당 대표가 윤 대통령의 아바타라는 그런 위치를 점하고 있으면은 이 젊은 층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당근을 주더라도 그게 이렇게 효과적으로 먹힐 것 같지 않다. 특히 이번에 탕평책을 별로 쓰진 못했잖아요. 그 이준석 대표가 김기현 대표가 윤핵관 등에 올라타서 당 네. 대표가 됐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직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지적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그게 적절한 지적입니까? 굉장히 저는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대통령 지지율이 낮을 때는 네. 그 당대표가 요거를 어떻게 이제 이거를 다시 올릴 거냐 대통령 지지를 올리는 게 가장 우선적이겠지만 또 대통령과 살짝 거리두기 하면서 그 중도층의 어떤 마음을 읽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한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에 기반해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후원, 그러니까 거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지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적은 굉장히 전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 수장님, 네. 이제 방금 말씀하신 같은 맥락인데 예. 이게 당정 간 조율되지 않은 정책으로 혼선을 빚는 일이 있잖아요. 이게 특히 이제 주 69시간 근로시간에 대한 정책 이게 오락가락하면서 민심에 영향을 줬는데 그래서 그런지 국민 6천 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겠다 이런 네네. 입장을 국민의힘 정부 내놨습니다.
근데 MBS 조사 결과에서는 이미 이게 필요하지 않다. 이게 절반을 넘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조사를 할 필요가 없고 지금 전화 면접 조사로 6천 명 정도를 조사를 해버리게 되면 부가세 별도 되면 한 9,900이니까 1억 가까이 들 거예요. 이거 돈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네. 직장인 500명만 하면 돼요. 그리고 직장인 500명 결과를 볼 필요도 없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그 직장인 500명에 조사하면 69시간제가 잘못됐다가 72% 정도 나올 거예요. 네. 그다음에 69시간제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한 15%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나오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이 시간에 집착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면 그러다가 한 80%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시간이 아니라 정말 독일이나 시간 탄력제를 하는 프랑스처럼 프랑스는 지금 연금 계획안으로도 난리예요. 네. 근데 상하원에서 다 가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직장 갑질을 없애고 그러면 근로기준법이 정비가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소기업도 훨씬 대기업과 좋을 수 있도록 정말 본질적인 근본적인 혁신적인 걸 한 다음에 또 산업 안전까지 기하면서 우리 젊은 세대의 워라밸을 기하겠다. 이 보고서로 그대로 보고를 하면 돼요. 이은영 소장님, 네. 여당이요 전기 가스요금 인상에 제동을 걸면서 네. 정부가 잠정 보류하기로 했는데 이게 당정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여론이 더 악화되지 않겠느냐 이 점을 염두에 둔 걸까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지금 이제 정부 여당을 쓸 수 있는 카드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외교 문제 때문에 지금 여론 지형 자체가 6대3으로 이미 좀 고착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근본적으로 개선을 하려면은 외교 문제에 대한 어떤 획기적인 우리의 국익을 실현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잔잔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스몰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이제 좀 계속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지지율에는 영향을 크게 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배준삼 수장님, 네. 미디어토마토 조사 결과요.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검수 완박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두고서 네. 국민 절반 이상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응답했다고 하는데 이 어떤 점을 시사합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이 헌법재판소 판결을 존중해야 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 사퇴 여부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제 찬성이 높게 나오긴 했지만 한동훈 장관이 정작 사퇴 여부는 상당히 정치적인 또 파장이 있을 수 있고 네. 공방이 있을 겁니다. 그건 차치하고 이 결과에 대해서 사실 더 정확하게 본다면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공감하느냐 공감하지 않느냐로 물어보는 것이 더 좋았겠죠. 네. 결과적으로는 중도크청까지 포함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면 그것을 또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읽을 수 있는 메시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적어도 사퇴가 필요 없다라는 응답은 공감하지 못한다는 응답도 적지 않이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앞으로 이 부분이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과 관련해서 시행령 부분까지 포함해서 계속해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네. 또 앞으로 사법부의 신뢰, 이 부분은 이번에도 정치적인 신상 파악까지도 문제가 됐거든요. 그런 사법부의 신뢰 논란도 앞으로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최근 정치권에서 한동훈 장관의 내년 4월 총선 네. 사철론이 다시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 정치 플랫폼인 옥스폴리틱스 설문조사가 있던데 네. 한 장관의 차출론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71.7% 나왔던데 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이제 옥스폴리틱스가 온라인 패널 조사를 하는 곳이고요. 요 문항은 약간 앙케이트성으로 한 300명 조금 넘는 숫자가 이제 조사에 응했던 자료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반대 제대로 의견 된 여론조사 이런 형태는 아닌가요?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네. 예, 그래서 그렇지만 이게 하나의 어떤 그 트렌드랄까 그런 측면으로는 좀 볼 수가 있는데 반대 네. 의견이 71.7%라는 거는 굉장히 지금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한동훈 지금 장관이 총선에 차출되더라도 이러한 71%의 반대 비토 여론은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진짜 힘들거든요. 네. 지금 앞에 나온 앞에 나왔던 그 장관님 있었잖아요. 황교안 네, 장관님. 장관. 그 장관님도 그 좋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 부정선거 이미지를 털어내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처럼 지금 한동훈 장관도 네. 그 뭔가 증문즉답하는 형태의 그런 태도는 좀 많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태도 차원보다는 한동훈 장관의 경우 데이터상으로 좀 더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총선 출마 여부와 관련해서는. 왜냐하면 실제 총선에 출마했을 때 한동훈 효과가 뿜뿜할 수 있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출마가 별로 효과가 없을 거다라는 진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결국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 보수층에서 거의 오롯이 전부 다가 한동훈 장관을 밀고 있기보다는 한 절반 정도이거든요. 대체적으로 관련된 여론을 분석해 보면. 그런데 네. 정작 총선에 나갔을 때 박빙의 승부처에서 한동훈 효과를 오롯이 누리려면은 MZ세대나 중도층을 견인해 줘야 되는데 MZ세대나 중도층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네. 그렇다면 실제로 선거에 나갔을 때 그렇다면은 한동훈 장관 총선 왜 나온 거냐 이렇게 돼버리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 기준으로 총선을 가져가려고 했던 국민의힘은 이게 방향이 또 어긋나 버리거든요. 네. 그런 측면을 본다면 데이터상으로도 이 한동훈 장관의 총선 출마는 그다지 위력적이거나 효과적이지는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짧게 네, 여러 전략적으로 고민할 부분이 고민할 있다는 부분이 얘기군요. 상당히 많고요. 짧게 덧붙이면 이게 부정평가가 높은 거는 윤석열 키즈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털어내지 않으면은 부정적인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부정적 여론이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배 수장님, 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법정에서 만났잖아요. 예.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민주당 지지율에는 최근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부담이 된다고 봐야 될 것 네.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부담이 안 될 수가 없는 것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계속해서 수사가 되고 계속해서 보도가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또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것이 근거가 돼서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유지 또는 퇴진 이런 얘기가 거듭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관련된 여론을 보면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해서 표적 수사라 문제가 있다는 여론도 절반이 넘는 그러네요. 결과도 있습니다. 네. 네. 이 이야기는 뭐냐? 이제는 점점 길어지고 있는 국면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또 검사의 시간에서 재판의 시간, 또 판사의 시간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뭔가 재판 결과가 이재명 대표가 혐의가 있다, 유죄로 선고가 난다면 모르겠지만 또 검찰의 수사가 뭔가 근거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뭔가 근거나 또는 재판의 결과가 이재명 대표에게 결정적인 게 없다면 그만큼 검찰로서도 또 그동안 이것을 적극적으로 공격해왔던 국민의힘으로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 거죠. 역으로 그 이야기는 결국 이제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이 리스크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네. 또 혐의가 아주 구체적인 것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해지는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죠. 방금 말씀하신 이 대표의 검찰 수사가 표적 수사이므로 문제가 있다 응답이 과반을 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시간 지연 그리고 별건 수사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까닭일까요? 그렇죠. 결국은 중도층의 판단이거든요. 네. 그래 그렇게 많이 이 쌍방울의 변호사 대납 이런 것도 있었는데 뭐가 나온 게 있냐라는 것을 이제는 묻게 되는 네.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은영 소장님, 네,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직 유죄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들도 계속 나오고 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그 당직 개편이 있었고 향후 민주당 앞에 놓인 변수는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변수가 역시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인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는데요. 네. 좀 전에 그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해서는 표적 수사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게 51%였지만 민주당 지지층은 89.1%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지층 있어요. 안에서 더 높군요.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무당파층에서도 표적 수사라서 문제가 있다가 50.7%가 나왔어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의 그 대표직을 유지해야 되냐 내려놔야 된다에 대해서는 이 무당파층이 내려놔야 된다라는 의견이 또 한 52%가 나와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서는 요 지금 여론의 흐름 이 수사는 굉장히 불공정하고 편파적이지만 이재명 대표의 그 직위와 관련해서는 지지층과 무당파층의 생각이 좀 다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내대표 선거 상황 보죠. 예. 배 수장님, 여야 모두 차기 원내대표 선거전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적합도 조사를 보니까 김두관 의원이 20%대 지지율을 보면서 네.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게 뭐 차기 전망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김두관 의원이 두가 나타낸 이유는 인지도라고 봐야 되겠죠. 네. 명심이라기보다는 그리고 오히려 명심이라고 본다면은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인물, 뭐 홍익표 의원이 있겠죠. 또는 다른 인물들이 있을 때 아직 누구도 두드러지는 인물은 없습니다. 그건 네. 그만큼 홍익표 의원하고 가깝습니까? 이 대표하고? 뭐 그렇게 분류가 되고 있더라고요. 친명으로. 그런데 이제 결국 이거는 국민 여론조사인데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것은 의원들의 선택이거든요. 네. 그 의원들의 선택은 이재명 대표의 영향을 더 받을 수는 있겠죠. 그렇다면 뭐 홍익표 의원이든 오히려 명심을 비중 있게 무게가 실려 있는 인물이 더 발탁될 가능성이 의원들로부터는 높다고 보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다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도 더불어민주당을 생각했을 때는 좀 더
뭐 우리가 이럴 거야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 좀 파격적인 인물. 네. 파격적인 인물로 김두관 의원이면은 PK 또 지역구를 두고 있고 그만큼 또 외연도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중도층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열려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더 적절하고 더 파격적인 인물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대해서요. 네. 54.1%가 없거나 다른 인물이라고 응답을 했던데 또 26.2%가 잘 모르겠다. 예. 이게 80%가 부동층이라는 건데 왜 이렇게 관심이 줄어들었을까요? 일단은 이 원내대표도 3선 이상의 선수를 가져야지 이 자리에 도전을 할 수 있을 만큼 어떤 그 인지도, 정치적인 인지도가 쌓이는 인물들이 도전할 수 있는 자리인데 지금 국민의힘은 당대표도 이렇게 인지도가 썩 그게 좋지 않은 상황이고 원내대표 출마하신 분들도 인지도가 일단 수도권에서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국민들의 관심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분들도 이제 친윤 후보 일색이어서 더구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민주당은 친명이 될 것인지 아니면 네. 최근에 뭐 인사에 탕평하듯이 비명 쪽에서 될 것인지 네. 지금 국민의힘은 두 분 다 부각되는 분들이 친윤이라는 거죠. 그렇죠. 민주당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은 아까 이제 홍익표 지금 의원을 그 친명으로 봤는데 또 그렇지 않게 보는 흐름도 있거든요. 근데 네.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원내대표는 선출직입니다. 국회의원들 간의 선출을 통해서 하는데 물론 표 계산이 굉장히 이제 다른 어느 선거보다 치열한 그런 선거긴 하지만 그 원내대표에 도전하는 인물의 어떤 그 히스토리라든지 김두관 후보가 왜 이렇게 높은 지지율이 나오냐. 이거는 지금 김두관 후보가 사실은 그 경남도지사 사퇴하면서 굉장히 당내 평가가 안 좋았어요. 근데 네. 오랜 기간 동안 수도권에도 진출하고 뭐 국회의원 자리를 하고 하면서 자신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개선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당원들의 그 신뢰를 얻기 시작했다라는 이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대여투쟁의 목소리를 굉장히 또 높여왔죠. 까닭일까요? 그렇습니다. 그 네. 당원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대여투쟁의 높이를 평상시에 꾸준히 높여왔던 점이 지금 이 높은 지지율을 받아냈고 그리고 이 추세라면은 이 국회의원들 흐름들도 좀 변동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친명계로 분류가 또 될 수 있는 것이죠. 아까 배 소장님 그 네. 새로움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떨까요? 국민의힘은 이렇게 높은 비율로 없거나 다른 인물이다. 네. 이렇게 뭐 80% 가까이 나온 이유는 결국은 윤심이라는 학습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윤심으로 분류되는 김학용 또는 윤재욱 의원 중에서 선출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는데 지역을 감안한다면 김학용 의원의 경우에는 수도권이거든요. 그래도 좀 PK, TK가 아닌 수도권의 이 총선에 더 집중해야 된다면 수도권 쪽에 좀 더 윤심이 주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번 한 주간 지지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이슈는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대통령의 일정을 좀 꼽고 싶습니다. 지금 계속 서문시장을 3번째 방문을 했는데요. 지금 그 한간의 평가는 호남도 한번 가야 되지 않냐 이 상황이면 그런 네.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통령의 일정을 그 좀 다른 호남 지역도 좀 방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배 소장님은? 저는 뚜두뚜두입니다. 뚜두뚜두요. 블랙핑크 안보실, 대통령 안보실 파장 여파 수습될 건가 아니면 더 논란이 불거져서 숨어있는 이야기가 나올지 여부입니다. 네. 보수를 말할 때 흔히 품격을 얘기합니다. 보수가 매력적이지 않고 재미없어 보여도 오랫동안 사랑받는 배경에는 품격과 겸손, 신중함 등이 담겨 있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거지 하나하나에서 보수의 신중함과 품위가 묻어나야 충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욕설과 비아냥, 법치를 무시하는 듯한 행보를 보일 때 갈등은 더 증폭됩니다. 이견이 용납되지 않고 협치가 안 되는 급기야 보수를 자처하는 이들 안에서 막말과 고성, 삿대질이 난무합니다. 정치에서 국민의 신뢰는 성과가 아닌 과정, 그 과정은 신중함과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책임을 피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할 때 품격도 드러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